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거대한 의지의 흐름 속에서 타의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인간이란 자신의 생명력을 소비하여 생존하는 자생적 존재인가? 다른 존재를 소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기생적 존재인가? 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류는 생산적 존재인가? 파괴적 존재인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 안제도의 사계절의 대륙은 정통 판타지 소설이면서 인간에 대한 고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드넓은 평원, 험준한 산맥, 아름다운 바다와 운하, 어둡고 울창한 자색수해, 사계절의 대륙은 장구한 역사를 거쳐 형성된 세계로 특색 있는 지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계절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이러한 환경하에 서로 다른 민족으로 이루어진 8개의 국가가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공존합니다. 소설은 이러한 광활한 대륙을 배경으로 전개되죠. 웅장한 자연과 근대적 도시가 조화를 이룬 배경 묘사는 독자에게 오랜 시간 환상 세계를 여행한 느낌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판타지의 오랜 주제인 선악 대결 구도가 아닌 다각적 대결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여전히 이분법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혹은 성별로 내가 속한 집단이 아니면 적으로 보는 성향을 버리지 못합니다. 작가는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다른 이상을 꿈꾸며 펼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제시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전쟁이라는 이해 충돌의 소용돌이 안에서 욕망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을 풍자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의분을 샘솟게 하는 이들의 행위를 통해 현대사회의 정의와 권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펴낸 곳 리버북스 지은이 안제도 사계절의 대륙. 먼저 시작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로니아력 1825년 겨울, 대륙 남부의 작은 왕국 포트니오의 아름다운 공주 10대 초반의 에바 브린트와 그녀를 호위하는 기사 데인 휴즈가 왕성 로사데르로 귀환하던 길에 어린 소년이 맞는 듯한 광경을 보고 공주는 마차를 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년 카일로즈가 아버지 코엔로즈로부터 검술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었죠. 소년은 훈련에 정진하여 왕녀님과 포트니오를 지키는 최고의 병사가 되겠다고 말했고, 공주는 그런 믿음직스런 소년의 모습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케이로리아력 1827년 가을, 포트니오 왕국의 축제 기간 중 서쪽 국경마을 레스테일에 이웃나라인 그로스 공화국의 군대가 침략하여 사륙과 약탈을 자행합니다. 이 침략으로 아버지를 잃은 소년 카일로스는 검술 수행을 위해 길을 떠납니다. 1835년 여름, 카일로스는 검은 머리에 강인한 얼굴선을 한 22세의 청년으로 큰 키에 잘 단련된 몸의 실력 있는 하사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선술집에서 그날 검문한 유랑 시인이 전설의 유적에 대해 말한 것을 들은 카일은 약소국가인 자신의 나라 포트니오가 강한 힘을 얻어서 주위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휴가가 시작되자 전설의 유적이 있다는 자해수의 탐색에 나섭니다.
끈끈한 안개도 하늘도 모두 보라색인 곳, 수많은 늑대와 아인들을 물리쳐 나가 지칠 무렵 고스트들의 도움으로 비석처럼 생긴 성문으로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신인 여군주 데이넨을 만나게 되고 그녀로부터 신검 데이드리아를 받아들고 고블린족 간둘과 함께 포트니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며칠 후 마을에 등장한 마수 미노타우루스를 홀로 물리친 하사 카일에게 시민들은 열광했고 병사들은 경탄했으며 국왕의 포상이 결정되어 왕궁에서 10년 만에 만나게 된 왕녀 에바브린트는 포상으로 300골드를 수여하려 하였으나 카일로스는 이를 거절하고 대신 기사자기를 받게 됩니다. 1837년 봄 기사 카일로스의 감독하에 서쪽 그로스 공화국 접경 지역에 요새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를 저지하려고 그로스 공화국에서 기사와 병력을 국경 일대의 미란 초원으로 파병했으나 전투에서 크게 지고 카일로스의 대승으로 일단락됩니다. 1938년 여름 포트니오의 나이든 왕 두엔 브린트가 서거하여 왕궁으로부터 요새에 있는 기사 카일로스에게 서신이 보내집니다. 병사는 편지 제비에 묶여있던 종이를 들고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로스 기사님, 브린트 폐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서둘러 왕성으로 귀환하라고 합니다. 카일은 간둘과 하사들에게 훈련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한 후 왕도로 출발했다. 석구 초원과 라이트포우의 거리는 말을 달리면 한나절 안에 도착하는 거리였다. 시가지는 국왕의 죽음으로 인해 침울한 분위기였다. 상점과 술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여관만 영업 중임을 알리는 팻말을 내걸고 있었다. 공예품이나 채소, 가죽을 팔던 노점상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마차나 짐술에도 느릿느릿 소리를 죽여 움직이며 국왕의 죽음을 애도했다. 카일은 계속 말을 달려 왕성 로사데르로 입성했다. 기사들과 대신들이 이미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사들 사이에 있던 레온 스톤트가 카일에게 다가가 평소와 다른 차분한 얼굴로 아련실 방향을 가리켰다. 로스경, 에바브린트 왕녀님, 아니 여왕님께서 도착 즉시 오라고 하셨어요. 아련실 앞에는 평소의 2배가 되는 경비병들이 삼엄한 태세로 서 있었다. 그들은 카일을 보자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로사테르 중앙에 위치한 아련실은 실용적으로 건축된 왕성 내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이었다. 바닥으로부터 3계단 위에 위치한 왕좌는 금장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바닥부터 왕좌까지 고급스러운 붉은 카펫이 이어져 있었다. 왕좌에 앉은 브린트 여왕은 검은색 드레스 차림이었고 카일이 들어서자 푸른 눈을 들어 맞이했다. 여왕 폐하, 슬픔이 크실 줄 압니다. 메마른 느낌의 인사에 여왕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아바마마는 생명신이 주신 생명의 시간을 남김없이 쓰고 편히 가셨어요. 바로 국정을 맡으려니 슬퍼할 틈도 없네요. 카일은 무어라 할 말을 찾는 듯했고 여왕은 긴 호흡을 하며 상대의 위로를 기다렸다. 결국 카일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여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막 왕위에 올랐고 이 나라는 안팎으로 위태로워요. 제 힘으로 그로스 공화국이나 윈더스콘, 미드라시온의 위협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라 안의 위협,
즉, 귀족과의 위협에 대해서는 대비해 두고 싶어요. 귀족들은 여왕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빈틈이 보이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트니오는 근위대가 따로 없고 새로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기사들을 호위로 차출하기에는 전력의 공백이 우려되고요. 카일은 여왕이 자신을 부른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렇다면 제가 단독으로 폐하를 호위하면 되겠습니까? 경의무용은 기사단의 큰 전력이지요. 제 호위만 하기에는 아깝다는 것은 알지만 장례식 이후 국정이 안정될 때까지만 부탁드려요. 폐하, 이 카일로스 전력으로 임무를 받들겠습니다. 여왕은 안심이 되었는지 그대로 왕좌에 기대어 잠이 들어버렸다. 카일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련실에서 나왔다. 새 임무를 받았다는 소식에 간둘은 기쁜 얼굴로 말했다. 죽은 여왕 폐하를 곁에서 모시게 되다니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뻐할 일이요? 카일의 반응에 간둘은 다소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주군은 예전부터 여왕님을 염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소. 여왕의 아름다운 얼굴도 옛 전우들과의 술자리도 이젠 그립지가 않소. 간둘은 쓴 약을 삼킨 노인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사랑과 우정은 인간에게 주저를 주는 걸림돌. 그것들을 잃어가는 대신 주군의 검은 더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포트니오는 미래를 향해 움직여야 하오. 현재의 행복은 잠시 접어두는 것도 상관없겠지? 카일은 쓴웃음을 지은 후 어둡게 그늘진 회랑으로 걸음을 옮겼다. 간둘은 자두만한 눈을 사방으로 굴리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죽음의 신 여군주의 세례이자 신검 데이드리아의 축복인가? 아니, 저주라 불러야 마땅할지도. 많은 것을 잃어가는 그가 원하는 바만은 이룰 수 있었으면. 장례 준비가 한창일 무렵 내무 대신 로스 그레이는 왕성 앞들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경비병 복장의 사내 2명이 바짝 붙어 뒤따랐다. 역시 안 되겠는가? 장례 준비로 바쁜 이때가 기회일 텐데.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왕성의 경비병 몇이면 몰라도 상대는 검성이라 불리는 카일로스. 여왕을 베고 그자까지 상대하며 탈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희가 잡히면 백장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여우 같은 것이 겁은 많아 가지고. 로스 그레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왕성으로 돌아왔고 경비병 복장을 한 2사람은 정원 풀숲으로 그대로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케이로니아력 1838년 여름 포트니오의 국왕 드웬 브린트가 74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뒤이어 에바 브린트가 24세의 나이로 여왕에 즉위했다. 새 여왕은 국왕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러냈다. 그녀는 새로운 국정인사에서 내 외무 대신 기사단장, 보병대장 등 국가요직을 그대로 유임하며 안정을 도모했다. 한편 카일로스는 25세의 나이로 임시 기사직인 호위기사 자리를 맡게 되었다. 윈더스콘 왕도 팔코룬의 여름 아침은 유난히 찬란했다. 왕성 실피오는 햇빛을 받아 눈부신 하얀 빛을 반사했고 첨탑 위로 뭉게구름이 피어올라 아침을 반겼다. 실피온의 회의실에는 20인용 사각 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석 뒤에는 윈더스콘의 문장인 독수리 깃발이 천장으로부터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양쪽 벽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나팔과 창, 깃발들이 줄맞춰 걸려 있었다.
국왕 라이언 팔콘을 비롯한 왕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브린트 국왕의 사망 소식에 팔콘 국왕이 서둘러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기다란 탁자 좌우로 제1왕위 계승자 리차드 팔콘 왕자, 실피온 기사단장 로저 케인, 궁정 마법사 겸 실피온 마법병 단장 메리 베라, 내무 대신 브랜드 존슨, 외무 대신 오닐 등이 줄줄이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라이언 팔콘은 날카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윈더스콘의 국왕은 각진 얼굴에 턱수염이 텁수룩한 강인해 보이는 사내였다. 50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탄탄한 체구와 몸에 딱 맞게 재단된 회색 군복은 그를 왕족이라기보다 군인처럼 보이게 했다. 실제로 그는 뛰어난 검사로도 국내외에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포트니오의 어린 여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은 다들 접했을 것이오.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활동가이자 야심가로도 세간에 알려져 있는 라이언 팔콘은 포트니오의 병고를 기회 삼아 무언가 행동하고자 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듯 들뜬 눈을 빛내며 신하들의 의견을 기다렸다. 폐하, 제가 브린트 여왕의 즉위를 핑계로 라이트 포울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쪽 상황을 파악한 후 움직이는 것이 어떠합니까? 더운 날씨 탓인지 외무 대신 오닐은 파란색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의견을 냈다. 팔콘 국왕은 그를 한번 힐끗 보더니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다른 의견은 없소. 이번에는 기사단장 로저 케인이 철갑에 둘러싸인 오른손을 철커덕거리며 들었다. 훈련을 핑계삼아 기사단을 이끌고 서쿠 초원에 가보겠습니다. 국경에 군사를 동원하여 포트니오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로저 케인은 60대 나이에 들어선 은색머리의 노장으로 뼛속까지 군인처럼 보였다. 온화한 인상의 이웃나라 포트니오 기사단장 데인 휴즈와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눈빛은 매섭게 살아있었고 절도 있는 동작은 보는 이마저 긴장하게 만들었다. 국왕은 기사단장의 의견에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거 좋군. 국경에 군을 동원한 후 여차하면 밀고 나가 국경선을 다시 그린다. 바로 내 생각이요. 미란 대요새와 포트니오 요새가 세워진 그로스 포트니오의 국경과 달리 윈더스콘 포트니오 국경에는 작은 초소들만이 띄엄띄엄 있을 뿐이었다. 상황에 따라 국경선의 변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기사단이나 근위대를 동원하고 마법 평단도 움직여야겠지. 타오르는 불길을 연상시키는 붉은 머리를 한 30대 여성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궁정 마법사 겸 실피온 마법병 단장 메리베라였다. 날카로운 인상의 마법사는 마법병단의 제식 로브인 회색 로브를 걸치고 있었다. 군더더기 하나 없는 몸매는 헐렁한 로브로도 감출 수 없었다. 라이언 팔콘은 메리베라를 힐끗 보았지만 다시 고개를 돌려 로저 케인에게 질문했다. 제이드는 왕도에 있어. 제이드는 윈디스 서부 국경지대에서 창검술 훈련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소환하시겠습니까? 아니, 되었어. 지금쯤 훈련을 끝내고 맥주나 베풀고 있겠지. 제때에 도착하기 힘들 것이오. 국왕이 제이든의 호출을 포기하자 로저 케인은 당당한 자세로 가슴을 펴며 말했다. 폐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기사단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라이언 팔콘은 손바닥을 들어 그의 요청을 묵살했다. 이번에는 직접 근위대를 이끌고 가서 이 눈으로 판단해 결정하겠소. 기사단과 마법병단은 이번 원정에 참가하지 말고 베라경만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회색 로브의 마법사는
젓갈색 지팡이를 움켜쥐고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메리베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팔콘 왕조는 300년 전 영토 수복 전쟁부터 전장에 앞장서는 것을 즐겼다. 근위대장 없이 직속 근위대를 1000명이나 유지하는 것 역시 왕조의 성향을 반영한 군 체계였다.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군. 왕국의 인구, 특히 자유민의 수가 점점 늘고 있네. 우리는 더 많은 농지와 시장이 필요하단 말일세. 신하들은 국왕의 호전성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그가 일으킨 국경 분쟁에 대해서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왕성 남문 앞에 회색 갑옷으로 무장한 근위대가 보기 좋게 살집이 오른 군마를 타고 집결해 있었다. 독수리 깃발들이 하늘 높이 올라 대륙 최강 근위대의 위용을 과시했다. 라이언 팔콘과 메리베라 그리고 근위대 1000명은 대로를 통해 서크 초원으로 진군했다. 국왕의 친정을 리차드 팔콘, 데릭 팔콘, 시릴 팔콘 등 3명의 남매가 모두 나와 배웅했으며 기사단장 로저 케인 또한 기사단을 이끌고 나와 있었다. 기사단장은 부동의 자세에 매서운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근심이 비쳤다. 케인경,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사실 걱정되시죠? 시릴이 발랄한 미소를 지으며 케인에게 물었다. 공주님, 폐하의 무용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걱정은 되는군요. 이 늙은이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거절하시니. 아바마마와 큰오빠의 급한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베라 선생님이 같이 가시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시릴 팔코는 메리 베라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틈날 때마다 그녀를 졸라 마법을 배웠다. 리차드 팔코는 부친과 자신을 싸잡아 흉보는 막내 동생에게 꿀밤을 한 대 먹인 후 초원 너머로 사라지는 군대를 바라보았다. 카일로스, 한번 겨뤄보고 싶었는데. 윈더스콘의 군대가 팔코룬을 출발하여 서크 초원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은 브린트 여왕에게도 전해졌다. 그녀는 회의를 수집하는 대신 본인을 호위 중인 카일로스에게 의견을 구했다. 팔콘 국왕이 직접 움직였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는 성정이 급하고 과격해 우리 군에 빈틈이 보인다면 바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역시 휴주경이나 비르카경을 투입해야겠죠. 현재 포트니오에서 라이언 팔콘이나 메리베라를 상대할 만한 사람은 기사단장이나 보병대장 외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카일은 이야기를 하려다가 입을 닫았다. 쉽게 제안하기 어려운 방법인 듯했다. 루스경, 어려워하지 말고 말해보세요. 어떤 방법인가요? 여왕 폐하께서 친히 가시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주변국들은 아직 젊은 여왕 폐하를 얕보고 있습니다. 라이언 팔콘과 직접 맞서 이 위기를 넘기면 브린트 왕조의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국민의 지지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즉위한 지 며칠 안 되는 여왕에게 하기에는 파격적인 친정 제안이었다. 여왕은 푸른 눈을 들어 호위 기사의 진한 갈색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경에게는 포트니오를 생각하는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은 없는 것 같군요. 그 눈은 오직 한 곳만 보고 그 발은 오직 한 곳을 향해 걷고 있죠. 저에게 이런 직언을 할 사람은 왕국에 오직 그대뿐이겠죠. 에바 브린트의 눈에는 카일로스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언뜻 보이는 것 같았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여왕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통이 넓은 하늘색 드레스가 물결쳤고 아련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렸다. 직접 서크초원에 가겠어요. 로스경은 원정군 편성을 서둘러 주세요. 이틀 후
여왕은 호위 기사 카일로스를 포함한 기사 30명과 기병 1000기, 보병 2000명을 이끌고 왕도를 출발했다. 기사단장 데인 휴즈와 보병대장 이안 비르카는 왕도에 남아 그로스 공화국과 자국 귀족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기로 했다. 서크 초원 남서부에 위치한 국경은 라이트포우에서 보병 걸음으로 하루 이틀 정도의 거리로 포트니오군이 먼저 도착했다. 갑옷과 승마가 익숙하지 않은 브린트 여왕은 도착 후 바로 휴식에 들어갔고 실질적인 지휘가 아닌 카일이 전열을 정비했다. 초원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햇볕이 내리쬐는 녹색 들판은 강렬한 반사광을 흩뿌렸다. 윈더스콘 군의 도착 소식에 브린트 여왕은 휴식을 멈추고 텐트에서 나왔다. 그녀는 동그란 챙의 은제 투구를 쓰고 있었다. 투구가 이마를 덮었음에도 눈꽃 같은 피부와 맑고 파란 눈은 감출 수 없었다. 여왕폐하 만세! 브린트 왕조 만세! 윈더스콘의 도둑놈을 응징하자! 아름다운 여왕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 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갈색 군복의 군대가 무기를 높이 들었고 방패가 그려진 포트니오 깃발이 곳곳에 휘날렸다. 팔콘 국왕과 근위대는 포트니오 군과 반나절 차이로 서크 초원에 도착했다. 팔코름과 국경까지는 보병 걸음으로 10일 정도로 행군거리는 포트니오 군보다 길었다. 다만 근위대는 말을 타고 이동하여 피로는 크지 않아 보였다. 팔콘 국왕은 날개 장식이 달린 투구에 회색 풀플레이트 아머를 하고 있었고 옆에는 회색 로브의 메리베라가 말 위에 앉아 있었다. 안장에 걸어둔 가죽 가방과 젓갈색 지팡이가 말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렸다. 그녀 또한 통일된 색상의 복장을 했지만 붉은 머리 탓인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국왕의 도착 소식에 주둔군 사령관이 몸소 달려나왔다. 폐하, 포트니오의 탐색이라면 저희 기병대에게 맡겨두셔도 되건만 여기까지 오시다니. 서크 기병 사령관 로니엘이 이끄는 8줄의 기병대열은 한 채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초원에 주도하던 서크 기병대 또한 국왕의 친정에 사기가 충만해 있었다. 호탕한 성격의 호인이자 자유민과 농노를 위한 정책을 펴는 국왕을 병사들은 믿고 따랐다. 팔콘 국왕과 메리베라는 군사훈련을 하는 척하며 서쪽 포트니오 진영을 주시했다. 관찰을 끝낸 마법병 단장이 먼저 적을 품평했다. 포트니오 여왕이 와 있다니 예상 밖이로군요. 어린 여왕치고 담력이 상당하네요. 게다가 군대의 훈련 상태와 사기 모두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어요. 어설퍼 보이면 바로 초소 몇 개를 날려버리고 국경을 손볼까 했는데 이것 참. 팔코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염을 거칠게 쓸더니 베라를 돌아보며 대담한 제안을 했다. 국경선까지 군을 이동하겠다. 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지. 네, 포트니오의 역량을 봐두어야겠어요. 작년 요새공방전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서크 초원에서 포격 훈련이 있었다는 보고도 몇 번이나 받았어요. 팔콘 왕은 로니엘과 서크 기병대를 그 자리에 대기하도록 한 후 메리베라와 함께 근위대 1000명을 이끌고 국경선까지 다가갔다. 윈더스콘 군이 점점 다가오자 카일은 에바 브린트의 얼굴을 보았다. 여왕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맑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도 저들에 맞서 국경으로 전진한다. 두려워할 것 없다. 사기 충만한 포트니오군은 주저없이 전진했다. 여왕님이 보고 계신다. 용기를 내자. 양군의 거리는 반대편 병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좁혀졌다. 팔콘과 카일은 거의 동시에 팔을 들어 병사들을 멈춰 세웠다. 브린트 여왕이 말을 몰아 10걸음 정도 앞으로 나왔고 카일이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맞은편의 팔콘 국왕도 지지 않고 근위대를 해치고 대열 앞으로 나왔다. 에바 브린트는 라이언 팔콘을 노려보며 외쳤다. 나는 포트니어 국왕 에바 브린트라고 하오. 팔콘 국왕께서 무슨 일로 멀리 팔코른에서 이곳까지 납시었나요? 안녕하시오, 브린트 여왕. 근위대가 한참 기마 훈련을 못하여 내 직접 훈련시키고자 나왔소. 팔콘은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여왕의 물음에 답했다. 대국 윈더스콘의 초원은 동북쪽으로 한참 넓은데 굳이 국경선까지 온 데는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가요? 허허허허, 무슨 다른 뜻이 있단 말이오. 포트니오와 우리 윈더스콘은 영토 수복 전쟁을 함께한 동맹관계 아니오. 이제 막 즉위한 여왕께 혹시 병고라도 생기면 도움을 줄까 하는 뜻도 있었소. 팔콘 국왕은 여전히 웃음은 흘리고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상기되어 갔다. 영토 수복 전쟁은 300년도 더 된 옛일. 그 후 분쟁만 있었지 서로 도운 기억은 없네요. 이런 무례한. 어린 여왕에게 이런 취급이나 받다니 기분이 좋지 않군. 훈련인지 도발인지 그쪽 영내에서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쓴맛을 보게 될 테니 그리 하시오. 브린트 여왕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팔콘 국왕의 인내가 폭발했다. 쓴맛을 보게 된다고. 작은 나라의 어린 것이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는구나. 팔콘 국왕은 보검 썬버드를 뽑아들었다. 그러나 먼저 달려나간 사람은 지몬이었다. 근위대원 중에서도 꽤 이름이 알려진 그는 창술도 빠르지만 성미는 더 급하다는 평을 받는 자였다. 폐하, 전현을 잡아다가 폐하 앞에 무릎을 꿇리겠습니다. 지몬이 스피어를 붕붕 돌리며 여왕을 향해 말을 달렸다. 여왕의 몇 걸음 뒤에 있던 카일이 나와 앞을 막아섰다. 카일은 빠르게 찔러오는 지몬의 창 중간 부분을 노리고 대검으로 강하게 올려쳤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지몬은 손을 놓쳤고 그의 창은 하늘에 붕 떠올랐다가 초원에 박혔다. 데이드리아는 무방비가 된 지몬의 가슴을 갑옷과 함께 가로로 갈라버렸다. 윈더스콘이 자랑하는 팔콘 근위대원이 단 2한 만에 패한 것이다. 대결을 지켜보던 근위대가 한 차례 술렁거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근위대원 퍼건스가 말을 달려나가며 외쳤다. 이 퍼건스가 저놈을 죽이고 여왕을 잡아오겠습니다. 카일은 그대로 서서 퍼건스에게 대검을 겨누었다. 퍼건스는 첫 두세 합은 잘 막아내었지만 화려한 좌우 연격에 손과 발이 따로 놀다 칠합이 안 되어 목이 날아갔다. 포트니오 군은 흥분해 함성을 질렀고 윈더스콘 군은 고개를 떨구었다. 팔콘 국왕이 침통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자가 포트니오의 검성 가일 로스인가. 소문 그대로군. 역시 제이든을 데리고 왔어야 했나. 근위대원들은 머리를 떨구거나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국왕을 외면했다. 브린트 여왕은 당당한 표정으로 라이언 팔콘을 노려보았고 카일은 대검을 다시 등에 걸었다. 아직이다. 우리가 있다. 우리의 칼을 받아보아라. 팔콘은 사검, 도렌, 토렌 형제였다. 근위대원 중에서도 최고 실력자에 속하는 두 사람은 근위대의 제식 스피어가 아닌 속공에 특화된 레이피어를 사용하는 검사였다. 사람들은 형제의 쌍검을 묶어 팔콜은 사검이라고 불렀다. 토렌 형제는 교묘하게 말을 몰아 카일을 에워쌌다. 하지만 카일은 그에 위축되지 않고 데이드리아를 세워 수직으로 내리쳤다. 도렌은 쌍검을 교차하여 막았지만 검 2개가 모두 부러지며 투구와 함께 머리가 갈라져 죽었다. 분노한 토렌이 오른손의 검으로 카일의 측면을 공격했으나 대검은 토렌의 검날도 잘라버렸다.
한쪽 검을 잃고 당황하던 그는 카일의 일격에 그대로 목이 날아갔다. 두께가 얇은 레이피어는 데이드리아의 단 일격도 버티지 못했다. 저 클레이모어 마법 검이었군. 그것도 엄청난 상급으로 보이는데 마법사가 귀한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검을. 메리베라가 카일의 대검을 유심히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짙은 초록의 들판에 시체의 내구가 피웅덩이를 만들며 나뒹굴고 있었다. 눈 깜짝할 새에 근위대원 4명을 뵌 카일은 다시 시선을 윈더스콘 진영으로 가져갔다. 그의 눈에 날개 장식이 달린 투구와 화려한 보검을 든 기사가 들어왔다. 팔콘 전하, 뛰어난 검사라고 들었소. 대결의 영광을 주시겠소? 카일은 팔콘을 향해 천천히 말을 몰아갔다. 윈더스콘의 국왕 또한 물러나지 않고 포트니오의 기사를 노려보았다. 카일이 10걸음 정도 더 움직였을 때였다. 춤추는 분노가 깃든 불타는 구체! 사람 몸통만한 커다란 불덩이가 카일에게 날아들었다. 메리베라가 시전한 원소 신계열 불속성 마법이었다. 카일이 대검을 수직으로 올려치자 불덩이는 반으로 갈라지며 하늘로 솟구쳤고 일부는 검에 흡수되듯 사그라들었다. 뭐야 저건? 무슨 저런 강력한 마법 저항이? 메리베라의 진한 갈색 동공이 크게 열렸다. 그녀는 자신을 노려보는 카일을 향해 다시 스크롤을 들어 마법을 시전했다. 자유로운 비상이 깃든 번쩍이는 가지! 스크롤은 바로 재가 되었고 마법진에서 나온 번개는 맹렬한 기세로 목표물을 덮쳐갔다. 카일은 재빨리 대검을 들어 가지를 뻗으며 덮쳐오는 번개를 막아냈다. 폭주하던 전기는 검신을 타고 흐르다 이내에 사라져버렸다. 대검의 엄청난 마법 저항력에 메리베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체 뭐야? 마법사가 저항 마법이라도 걸어준 건가? 검의 저항력이 저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카일은 대검을 들어 메리베라를 가리켰다. 그대가 실피온 마법병 단장 메리베라로군. 그녀는 가방에서 3번째 스크롤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이 포트니오의 카일 로스일 테지? 베라는 스크롤을 든 채 기죽지 않고 대답했다. 언제라도 다시 마법을 시전할 기세였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포트니오군 방향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팔콘 전하, 서로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어떤가요? 말을 몰아나오는 브린트 여왕의 얼굴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돌아와 있었다. 나도 너무 흥분했소.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팔콘 국왕도 침착을 되찾았다. 그 역시 기세가 크게 꺾인 상황이라 계속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사한 근위대원 4사람의 보상금은 지불하겠어요. 더 이상의 다툼은 무의미하니 동시에 군사를 물리는 것이 어떤가요? 팔콘 국왕이 브린트 여왕에게 동의했고 양쪽 군대는 해가 지기 전에 철수하기로 했다. 낮이 긴 여름이었지만 어느새 해는 지평선까지 내려와 있었다. 저무는 햇살에 푸르른 초목들이 황금색으로 물들었다. 윈더스콘 군이 먼저 철수를 시작했다. 라이언 팔콘과 메리베라가 말머리를 나란히 한 채 근위대를 이끌었다. 마법병 단장은 들판에 길게 들이운 본인의 그림자를 보며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브린트 여왕과 카일로스,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그래, 개인의 역량으로 전장의 기세를 좌우하는 카일로스, 적절한 시기에 철군 제안을 한 에바 브린트, 변방의 일개 검사와 어린 여자아이라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군. 마법병단을 이끌고 올 걸 그랬어요. 팔콘 근위대가
단기 결투에서 기선을 제압당할 줄이야. 메리베라는 본인의 마법사 부대를 두고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장에서 절대적 위력을 자랑하는 마법사 부대였지만 실전에서 보기는 쉽지 않다. 미드라시온의 왕림 마법사단과 윈더스콘의 실피온 마법병단, 대륙 전체에 단 2개의 부대만이 운영되고 있었다. 인원 육성이 어렵고 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포트니오군도 철수를 서두르고 있었다. 전위를 여왕에게 맡긴 카일은 최후미로 말머리를 돌렸다. 적의 기습을 경계하려는 의도였다. 그때 볼품없는 말을 탄 간둘이 그에게 다가가 참견했다. 죽은 후미는 기사들에게 맡기고 여왕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것이 호위기사의 역할입니다. 붉게 물든 지평선을 바라보던 브린트 여왕은 곁으로 다가온 호위기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로스경, 오늘 잘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왕님, 적절한 시기에 전투를 중지시킨 판단 훌륭하셨습니다. 팔콘 국왕이나 마법 병단장을 해하여 전면전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 출전의 목적은 왕조의 건재를 알리는 것이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여왕은 잠깐 뜸을 들이고는 작은 입술을 다시 움직였다. 경은 앞으로도 계속 곁에 머물며 저를 도와주겠죠? 왕성이 안정되면 호위기사에서 물러나 현역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제 말 뜻은 그게 아닌데. 여왕은 아름다운 눈썹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었고 카일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늙은 고블린은 젊은 인간 남녀를 따라가며 혀를 찼다. 멀리 라이트포의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돌아가요.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네요. 여왕은 황혼에 물든 황금빛 미소를 지어 보였다. 카일은 그녀에게 화답하고자 했으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찾지 못한 듯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로스 공화국의 침략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게 된 카일로스는 강한 국가만이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상하권으로 나온 사계절의 대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본연의 이기심, 욕망, 그것들을 이용하는 인간, 비인간, 신적 존재의 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통해 독자들은 현대 사회의 정의와 권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